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공제 10% 받는 것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때 비용 처리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구조로 소득세가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부가세 계산을 위해서 매출을 확정하고 나면 매출 부가세가 나올 거고요. 내가 사들인 금액에 대해서 또는 내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으로 쓴 금액 중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내는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되시면 세액공제도 차감받으셔서 최종 납부세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가세를 계산하는 구조식에서 이미 매출은 확정이 되었고 매입도 부가세 관련된 매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에서 확정된 매출에서 부가세에서 확정된 매입을 차감하고 난 이익에서 부가세랑 상관없는 부분, 즉 인건비나 간이영수증 또는 기타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해서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세랑 관련 없는 매출, 부가세랑 관련 없는 수입이 또 있으면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등이죠. 지원금은 대가 관계없이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내시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절대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규정된 지원금이 아닌 이상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에서 다시 그런 수입 부분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나온 이 순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1319만 8천 원의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회계상 이익이죠. 세법상 이익이 아닙니다. 아니 회계는 뭐고 세법은 뭐지?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이런 걸 만듭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죠. 이런 재무제표는 은행에 제출하는 용도, 그 다음 일정 금액 넘어가는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시스템에도 공시를 해야 되고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우리 재무제표 등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대출을 일으킬 때 은행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의 건전성 등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회계상 기준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는 회계상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도출된 회계상 순이익을 그대로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세금은 세법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회계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정해준 기준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특정한 회계 처리 방법에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사가 선택하는 방법을 존중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법은 무조건 공정성이 원칙입니다. 이 사업자 저 사업자 다른 기준을 적용 안 하겠다는 뜻이죠.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세법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것도 다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세법상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고 세법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고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회계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를 세법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세무조정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사업자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중요하시잖아요. 이렇게 세무대리인 조력 비용 중에 매월 나가는 세무기장료 외에 세무조정료라는 게 발생합니다. 1년에 한 번.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회계와 세무를 조정해서 추가로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회사한테 최대한의 절세 방법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세무조정료라고 하죠. 일단 세무조정의 개념은 아셨을 거고요. 여기서 회계상 나온 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할 겁니다. 어려운 부분 이런 거는 빼고요. 자, 이 예제에서 세무조정 5만 원이 더해졌죠. 더해졌다는 말은 위에서 비용으로 넣었던 거를 세법에서는 인정 못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빼준다는 것은 회계상 비용은 아니었는데 세법에서는 인정해줄게 이런 거겠죠. 위에 게 더 많겠죠. 케이스가 업무용 승용차에 과태료 5만 원을 회계상 비용 처리에 넣었는데 다시 세법에서 더해주는 걸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태료나 가산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는 얼마든지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세법에서는 인정을 못 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켰는데 특별히 너만 못 지켰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못 해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차를 운영하시다가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이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 내시는 거는 손익계산서상 즉 회계상 비용으로는 들어갔지만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무조정에서 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발 신고기한 안에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늦게 하시면 가산세 대상이니까요. 이런 가산세도 똑같이 세법에서
하면서 비용 인정 못 받으시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더해질 겁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나 신고 못했는데 그러면 신고 기한 안에 신고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납부를 나중에 하실 때 그만큼 가산세가 붙겠죠. 그걸 우리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내도 되니까 사업자에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안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게 접대비 부분이겠죠.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쓰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받는 건 전혀 무리가 없는데 3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 직원 개인 카드를 썼거나 아니면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이건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3만 원 초과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법인카드로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님 개인 카드로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 이 부분은 회계상으로는 이 상단에서 비용 반영이 되었겠지만 여기 세무조정할 때 이 10만 원은 더해지게 됩니다. 개인 카드로 쓰셨기 때문이죠. 또는 회사의 접대비를 종류별로 다 합쳐봤더니 즉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썼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하는 금액들과 경조사비 금액을 다 합쳐서 연에 3,600만 원을 넘어간다. 물론 매출에 따라서 접대비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중소기업 기본 한도인 접대비 3,600만 가정해 본다면 그 3,600을 넘어가는 접대비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한도가 3,600이었는데 추가로 더 쓴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는 3,600이지만 매출액의 일정 금액만큼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더해지는 게 대표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부분이죠. 업무용 승용차 가액이 4천만 원을 안 넘어가고 그 외에 기름값이나 자동차세 등등등 유지비용으로 쓴 금액이 연에 700을 안 넘는다면 업무용 승용차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넘는다면 업무 일지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차량 가격 자체가 4천을 넘는다. 이러면 감가상각이 5년 동안 나누면 800을 초과하겠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연에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플러스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 800까지만 인정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과태료 등과 차이 나는 부분이 5년 지나고 나서 감가상각 한도 800만 원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때 800만 원 인정 못 받은 금액을 여기 빼기에 추가로 넣어서 순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감가상각 한도 800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가격이 만약 5천이다. 나누기 5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겠죠. 자, 법에 정해진 800만 원을 초과하는 2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는 여기에 더해질 겁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나서 6년 차에 800만 원의 감가상각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제 못 받았던 200만 원씩 5년 동안 1,000만 원이 쌓여 있겠죠. 그 중에 800만 원은 6년 차에 세무조정으로 차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이 일어난 금액이 우리가 세법상 소득금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이 순이익과 소득금액은 달라요 하는 말이 세무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득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세 안내문이나 법인세 안내문에 보면 소득금액 비율이 어떻다, 평균 대비해서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소득금액 비율은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고 난 금액이라고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회계상 이익을 매출로 나눈 그런 금액이 아니고 세무조정을 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